자, 그래서 1960년대 왜 환경의 위협이 커졌나? 그래서 독일하고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것들은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그죠? 우리 환경 이야기할 때 경쟁자도 중요한 환경의 요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기업들, 이른바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떤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미국 가전제품 시장 누가 이끌고 있어요? 일본 기업이요? 한국 제품이죠. 그죠? 삼성, LG. TV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LG가 거의 점유율이 60%, 70% 육박할걸요. 그죠? 세탁기, 에어컨 말할 것도 없고요. TV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그죠? 미국 시장에서. 오죽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전자제품에 대해서 덤피판 정도 매기려고 하고, 그만큼 이제 미국 가전 전자제품 산업이 많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야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 좋지만.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일본은 뭐 70년대 뭐 자동차도 유명하지만 일본은 그러면은 이제 소형 전자제품이죠, 그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이제 기업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소니 같은 경우 진짜 1990년대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진짜 넘사벽이었어요. 너무나 강력해서. 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80년대인데요.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세계 여행을 자유화하기도 전이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일반 국민들이 여행을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시기가 1989년이거든요. 그 전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기가. 그래서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주재원이나 뭐 업무차 이렇게 이제 일본에 갔다 오시는 그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사오는 게 소형 카세트. 지금은 뭐 듣질 않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 그 갤럭시 가오게 그 영화에 보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그 영화 보면은 그 쿼리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그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 소형 제품 소니께 상당히 유명했는데 이 제품을 진짜 친구들이 갖고서 있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 제품 가격이 일단은 너무너무 비싸서 가질 수도 없었고 반에서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소니 말고 뭐 파나소닉 뭐 이런 제품들도 있었는데 아주 전자제품 그러면은 정말 일본 제품 게 정말 좋았죠.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게 소니 워크맨이라는 제품, 그죠? 워크맨. 옛날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 하시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제 일본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에서 미국 시장을 위협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이 뭐 중국이 이제 급부상하기 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경 요소도 커지게 됐다. 말을 바꾸면 미국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일본, 독일, 기타 여러 기업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환경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전 쪽은 전 세계에서 삼성, LG, 그죠? 휴대폰 부분을 보면 애플과 삼성과 애플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60년대 이후서부터 시작이 돼 있고 70년대부터 상당히 급변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 10페이지에 있는 지금 이 개괄을 좀 이해되세요? 60년대 이후 모든 기업들이 환경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제품 잘 만들면 잘 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 되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경쟁한다.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외부 영향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명의 학자들이 등장하고 챈들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챈들러의 이론이 있고 톰슨의 이론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은 뭐 챈들러 같은 분들은 뭐 60년대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활동을 하시지만 특히 60년대에 그야말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톰슨 두 이론을 좀 보고요. 그 뒤에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전략 이론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전략적 접근법의 핵심 주제는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과 그죠? 그로 인해서 그 외부 어떤 환경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야말로 우리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들이 뭔가, 우리가 가진 역량은 뭔가, 이게 지피지기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챈들러의 이론이라고 돼 있었고 사진도 있죠. 알프레드 챈들러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셨네요. 자,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 1962년도에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전략과 구조, 그죠?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 우리말로 써볼까? 전략과 구조. 초창기에는 한정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인 기업으로 출발하다가 제품 계열의 확장과 함께 기능 단위 조직으로 성장한다. 공급업체, 구매업체와의 관계에서 지금 핸드아웃 11페이지 제가 읽고 있어요.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빨리 읽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수직적 통합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업부 구조는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디버시피케이션, 다각화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예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랜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랜드. 여러분들 이랜드 그룹 알죠? 이랜드 기업. 이랜드가 어떻게 탄생됐냐면 이랜드가 지금 이제 발전하는 어떤 과정을 보시면은 챈들러의 이론이 좀 쉽게 접근이 되실 거예요. 자, 좀 옛날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옛날 얘기 많이 하네. 1979년 10월 26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권력 공백기를 노려가지고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른바 12.12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고, 그죠? 정권을 무력으로 잡아서 어떻게 해요? 1980년 그 이듬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탄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아서 정권을 잡는 경우에 우리 경영학에서도 배웠죠. 우리 베버의 이론 얘기할 때 합리적 법적 권한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 전두환 씨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시지 않았겠지만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죠. 제가 태어난 게 이제 197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1980년도에 이제 집권을 해요. 81년도에 집권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들한테 좀
좋은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 근데 그 일환으로 뭘 했냐면 통금을 해제시켜요. 이 통금이라는 말 모르죠? 옛날에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12시 이후에는 못 돌아다녔어요. 12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돌아다니면 그 사이 뭐 경찰이 잡아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통금이 없지만.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교복 철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착용했던 교복 말고 그 왜 옛날 영화들 있잖아요. 뭐 말죽거리, 뭐 잔혹사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옛날 교복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식 교복, 남자들 이렇게 호크 달리는 거 이렇게, 그 여학생들은 이렇게 하얀 칼라 있는 옷들 이렇게 입잖아요. 그림을 그린 거야 뭐야? 교복을 없애요. 그래서 제가 교복을 안 입었어요. 저는 사복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사복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음부터 이제 후배들이 이제 교복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지금 이 얘기에 지금 초점이 있어요. 옛날 이 얘기 조금 더 하면 재밌는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은 요 상황도 제가 더 말씀을 드리죠. 재밌게.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조금 빨리 얘기합시다. 역사는 역시 재밌어요. 교복 철폐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이제 사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을 입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의류에.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입을 만한 의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동복을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른들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조금 더 올라가면 뭐 70년대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어정쩡하니까 막 군복 같은 거 까맣게 물들여서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재빠르게 이제 대기업에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또 사춘기고 그러니까 또 자기 외모에 관심도 많고 유행에 또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기업 뭐 그때 이제 LG 지금 이제 LF 패션으로 바뀌었는데 LG에서는 이제 그 LG 같은 경우에는 반도 패션이라고 해서 오늘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한다. 청바지를 수입해요. 청바지 조다시 청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브랜드도 생각난다. 그리고 삼성은 SS 패션이야. 삼성 첫 글자 따가지고. 그래서 유럽 브랜드, 뭐 뉴망이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를 이제 수입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의 눈길을 끄는데 상당히 고가 제품이라 일반 청소년들은 입기 어려웠어요. 뭐 반도 패션에서 나오는 옷들은 뭐 이부진이나 이재용 씨 같은 분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가격이 당시에 티셔츠 하나에 한 4,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250원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뭐 나이키 이런 거. 화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화승에서는 나이키를 막 수입해 오고 그랬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기존의 이제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신발이나 의류를 수입했는데 너무 고가였다.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그 디자인을 좀 이제 외국 브랜드를 카피를 해서 카피 얘기했다 좀 그런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해요. 한 4,000원대 정도로 가격을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크지 않고 개인 기업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젊은이들의 패션 1번가라고 하는 신촌, 그죠? 신촌에도 이제 이화여대 앞에서 1호점을 내요. 이랜드 1호점을 내서 옷을 판매하기 시작하죠.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랜드에서 의류를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디자이너들을 뽑아요. 혼자서 이제 디자인해서 팔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상학과나 의류학과 졸업한 사람 뽑아서 디자인 한 서너 명이 이제 전담으로 디자인을 하고 의류 만들 때 여러 가지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의류 만드는 천이라든가 단추라든가 지퍼 이런 거 그죠? 옷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집에서 뭐 미싱 갖다 놓고 집에 있는 뭐 지하 창고에서 만들다가 미싱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 한 열 몇 명 이상 해서 옷을 만들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하는 생산 담당하는 사람 있고 구매 담당하고 디자인 담당하는 사람 있으니까 월급 줘야 되잖아요. 인사부서. 그죠? 처음에 인사부서는 안 했겠죠. 뭐 총무, 경리 이런 거 했겠죠. 비품 챙겨주고. 지금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개인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흐르고 규모가 커지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의류를 많이 사입으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조직 구조가 바뀌어버리네요. 대량으로 생산해야겠다. 개인 기업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거기 11페이지 보시면 기능 단위 조직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른바 디자인 관련 부서, 그죠? 이게 구매 관련 부서, 생산 관련 부서, 인사 부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청소년 의류 시장에서 독보적이었던 이랜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청소년 의류 시장이야. 청소년 의류 시장에서 이제 이랜드가 거의 독점화 시켜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되니까 경쟁자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의 위협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중저가 의류라고 하는데 이쪽 시장이 커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랜드가 제품을 만들면 유통업체 여기 이제 의류 제조업은 의류 제조하는 업체들은 공급자 구매자 관계로 봤을 때 그죠?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유통을 거쳐서 판매하잖아요. 이른바 B2B 거래예요. 예를 들면 이랜드 쪽에서 티셔츠 하나를 4,000원에 생산해서 5,000원에 납품을 해요. 유통업체. 혼자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가격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어. 5,500원으로. 근데 이랜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유통업체 수는 정해져 있고 의류를 제조하는 공급업자들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티셔츠의 가격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처음에 A 업체가 4,000원에 납품을 했어. B라는 업체가 생겨서. 그러면 B라는 업체는 이거 3,500원에 납품하는 거예요. C는 3,000원에, D는 2,500원에. 공급자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청소년 의류 시장이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류 시장을 개척했는데 경쟁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의류 업체에서 별로 이익이 안 나는 거죠. 손해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랜드가 야, 니네 유통업체한테 우리가 납품 안 해. 우리가 스스로 유통업체 만들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의류를 생산하고 자기네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유통업체들이 야, 다른 업체들은 티셔츠 한 장에 가격 낮게 하는데 니네 왜 비싸게 이런 거 대응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2000일 아울렛이에요.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랜드에서 만든 의류 제품을 유통업체인 2000일 아울렛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직적 통합이라고 해요. 수직적 통합은 7, 8장 가서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부 계열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완성업체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부품업체들은 공급자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구매자가 되죠. 부품을 사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B2B의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근데 현대자동차가 부품까지 다 내부 계열화시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통 부분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해요. 2000년 아울렛에서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옛날에 6호화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6호화 백화점. 또 옛날 얘기하네. 반포에도 있었고요. 여러 지역에 있었는데 반포에 있는 6호화 백화점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NC 백화점으로 바뀌었죠.
첫 글자를 따서. 이 유카백화점도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까르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대형 할인 매장. 까르푸를 인수해서 호메버도 이제 홈플러스한테 이제 인수가 됐지만 유통 쪽에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또 뭐도 있냐면 킹스클럽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 영역이 점점 커져요. 자, 그 내용이 지금 2번 내용이에요. 11페이지에 있는 2번 내용. 공급업체, 구매업체와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예측하기 어렵다. 그죠? 생산설비와 유통업체를 계열화시켰어. 무슨 얘기예요? 2001 아울렛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식적 통합을 이루었다. 내부 계열화를 시키고 사업부 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랜드가 의류 생산하다. 우리 사업부 구조 배웠죠. 의류 사업부 그리고 여기 유통 사업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것도 사업부도 분리가 돼요. 제가 사업부 말씀드릴 때 셀프 컨테인드라는 말을 썼죠. 독립돼서 의류가 하나의 사업 회사가 되고 유통이 하나가 회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랜드 사업 구조를 보면은 사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식주 휴미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휴미락. 의는 잘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랜드의 모체죠. 지금 나오는 브랜드는 여러분들 스파오라는 거 아시나? 스파오나 그다음에 뭐 시계나 보석 유형은 로이드라는 그런 것들 나오고 뭐 후아유도 있고요. 식은 뭐 있어요? 식은 애슐리 있고요. 그 다음에 주는 이랜드 건설이 있어요. 슈는 뭐 있냐면 제주도에 가면 켄싱턴 호텔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 노는 무슨 놀이동산도 갖고 있고요. 식중에서는 피자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업 영역이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랜드 사례를 제가 정말로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환경 변화, 그죠? 환경 변화가 뭐예요? 1980년대 초반에 교복이 철폐됐어. 학생들이 교복 철폐가 되니까 교복을 안 입고 일반 사복, 다시 얘기하면 청소년 의류 시장이 기회가 될 거야. 기회 요인이 포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류 시장에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청소년 의류 시장이 잘 되니까 경쟁자들이 많아진다.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이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번 돈 가지고 유통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진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환경 변화를 인식하면서 조직 구조를 바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다각화와 관련이 있어요. 다각화 한번 개념 적어볼게요. 다각화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죠? 의식주 휴미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랜드, 이른바 말하는 거대 그룹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기업이 채택한 전략과 조직 구조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른바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라는 명제가 의미를 갖게 된다. Structure follows strategy, 그죠? 조직 구조가 전략을 따르죠. 야, 우리 다각화니까 사업형이 여러 개로 가. 조직 구조 변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직 구조하고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 구조에 따라서 조직이 생각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의류만 판매할 때는 기능 조직으로 갔다가, 그죠? 유통 부분이 오면서 사업부로 갔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생기면서 회사들을 분산시키면서 하나의 독립된 사업 영역으로 가는 다각화로 갔다. 이른바 조직 구조가 전략을 따르게 된다. 전략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교복 철폐가 되는 환경, 어떤 기회 요인이죠, 그죠? 그리고 청소년 의류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유통업체를 만들었다는 거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자유과제인데 이랜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랜드가 어떻게 사업령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치고 이어서 체인들러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